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정봉주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답정너 경선이 아니냐고 많이들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하는 결과는, 경선의 결과는 저도 알고 이재명 대표도 알 겁니다. 조수진 후보가 53.76%, 박용진 후보가 46.25였다고 합니다. 가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저는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기해서 법에 근거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는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자, 방금 확인한 영상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수진 후보가 결국에는 오늘 새벽 사퇴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오늘이 마감인 후보 등록 날짜에 맞추느라 부랴부랴 결정을 해서 새로운 후보를 뽑은 겁니다. 자, 후보, 총선 한 지역구의 총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요. 참으로 많은 말들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수진 후보님의 사퇴가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당대표 결정사항입니다.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에 의거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하였습니다. 국민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의견들을 내셨기 때문에 조수진 후보께서 그 뜻을 존중한 것으로 알고 우리도 흔쾌히 그 뜻을 수용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검증된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요. 지금까지 우여곡절과 논란의 연속이었던 서울 강북을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 결정 과정 화면으로 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인데요. 우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그런데 경선에 앞서서 전역평가 하위 10%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30%의 감산을 일단 받는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후보, 지금은 사퇴를 했죠. 경선을 벌입니다. 정봉주 후보의 승리가 됐죠. 그런데요, 곧바로 불거진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른바 막말 논란이었습니다. 해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논란이 가셔지지 않아서요. 후보에서 사퇴합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경선을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보로 조수진 변호사가 등장을 하죠. 역시 하위 10%, 30% 감산 그대로 유지되고요. 조수진 후보는 신인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25% 점수를 더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요. 전국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이런 이례적인 경선 룰이 적용이 됩니다. 자, 결과는 조수진 변호사의 승리. 그런데요. 변호사입니다. 과거 변론, 특히 성범죄 가해자들을 다수 변호한 게 큰 논란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지적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결국은 오늘 새벽에 사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후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오전까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박용진 의원에게 3번의 기회 줄 수 없다. 배제한다는 걸 일찌감치 오늘 오전에 당 관계자가 얘기를 꺼내놉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 맥락과 맞게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략 공천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이 지금 나와 계신데요. 정봉주, 조수진 그리고 결국엔 한민수 그 과정에 모두 경선 대상자, 경쟁자는 박용진 의원 이상이었어요. 결국에는 한민수 대변인도 결국은 친명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하지 왜 이렇게 경선 절차를 자꾸 거쳤냐. 이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명이라고 지칭하는 한민수 대변인을 내려보냈다면 이건 시스템 공천이 아니죠. 이거는 사천이죠. 근데 이런 지난한 과정들, 말하자면 공천, 강북, 순환사잖아요. 예. 이런 말하자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해서 여러 번 경선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민수 대변인이 결정이 됐느냐. 이건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들을 계속 거치잖아요. 예. 처음에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결선이 됐고 정봉주 후보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봉주 후보가 어떤 막말 논란이 일어난 것도 예를 들면은 이게 누가 의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드러나면서 예. 이게 국민적인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예. 당에서 공천을 취소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전략공관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조수진 후보와 또 박용진 의원 그 후보를 다시 한번 또 경선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보면은 여러 가지 룰들을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예. 경선을 시스템에 의해서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라고 보는 것인데 마지막에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이렇게 낙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 후보 등록 시간을 거의 뭐 한 7, 8시간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결정이 된 예. 거잖아요. 경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결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박용진 후보에 대해서는 3번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러면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안타깝긴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당원들한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받은 분을 다시 어쩔 수 없이 올린다라는 것은 강북 을에 대한 그 유권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타점자를 올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예.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이미 1차, 2차 그리고 여러 번의 이제 경선을 통해서 평가를 받은 예. 차점자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올리는 것들이 당원들의 어떤 당심과 민심에는 반한다는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예. 제가 추가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죠. 사실 어제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조수진 후보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어요. 어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약간 거취 문제에 대한 사태에 관련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조수진 후보가 오늘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전격적으로 사퇴한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 정봉주 후보 역시 과거의 어떤 발언 논란 그렇다면 공통점은 정봉주, 조수진 후보 모두 과거의 어떤 행적으로 인한 논란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사퇴하는 상황에 몰린 거거든요. 자, 그럼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거는 후보에 대한 검증 자체가 문제 아니었냐 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요. 아니,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지적은 할 수 있지요. 예. 근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수많은 후보들을 검증을 할 때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도 한나라의 장관을 청문회 할 때도 정말 그 검증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후보의 많은 부분들을 다 검증했으면 좋겠으나 예.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놓쳤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묻고 공천을 취소하거나 예. 또 그 후보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당에 본인의 거취를 예. 얘기했을 때 당이 좀 안타깝지만 그걸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보면은 최근에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공천 자진 사퇴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여론이라든지 상황 자체가 국민이 판단하시기에는 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여론이 딱 찬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후보가 3번째 어떤 판단 만에 결정이 됐거든요. 자,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은 이거야말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후보가 결정되는 거 말이에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시스템 공천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고 되려면 낙선자 또는 당선자를 정해놓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당선자를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낙선자를 정해놓고 한 거죠. 낙천자.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만큼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이제 그 경선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첫 번째는 이제 이승훈 변호사와 박용진 의원이 그 경선 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승훈 변호사가 아마 조금 힘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을 보내놓고 힘을 잔뜩 실어줘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사실상 이겼는데 진 거죠. 하위 10% 감산 때문에 진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조수진 의원이 들어오는데 정봉주 의원이 배제된 뒤에 조수진 의원이 선택되게 된 배경을 보면 원래 바로 지명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명돼서 2명이 경선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20여 명 중에 이것을 선발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께 기회를 준 게 아니고 박용진 의원이 기회를 찾은 거예요.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한민수 대변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떨어졌죠. 그렇다면 왜 떨어진 한민수 대변인은 올려줄 수 있고 그 당시에 스스로 찾아 올라온 박용진 의원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2번의 기회를 준다, 3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다 선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예. 지명한 게 아니라서 따라서 결국 뭐냐면 박용진 의원만큼은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계속 서울 강북을의 민주당 공천 결과 나올 때마다 그럼 박용진 의원은요? 이 질문이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이 쭉 한눈에 정리되는데 이렇군요. 일단 현역 평가 하위.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경선 자체를 시작한 거예요. 감점을 무려 30%를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정봉주 후보가 사퇴했죠. 근데 당의 입장이 차점자 승계 안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차점자는 바로 박용진 의원. 자,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와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이 투표 참여하는데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데 70% 비중입니다. 여론조사는 빠져버렸어요. 일반 여론조사는. 그리고 강북을 당할 권리당원 30%. 전국 당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룰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특히 박용진 후보의 득표율을 공개해줘. 조수진 후보도 몇 퍼센트 받아서 이겼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를 얘기합니다. 굳이. 자, 그리고요. 민주당 조수진 후보가 사퇴하자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러 가지 뒷말도 나오는데 오늘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으로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당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일찌감치 뭔가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들도 뒤따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등록이 마감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경선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예. 차점자가 승리한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공천 과연 누가 받을까요? 최수정님, 한민수 대변인. 김용태 전 의원님. 민주당이 제정신이면 박용진이 받을 거고 이재명 대표가 제정신이면 박용진 후보가 못 받겠죠. 김용태 전 의원의 저 분석은 의미심장하네요. 제정신이 제정인데 그 주체가 다르긴 하네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잠깐 그런 맥락인데 지금 정치권 일가에서 이번 민주당의 강북을 경선 과정을 보면서 이른바 박용진 배제 작전이다. 이걸 규정하면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실제로 맞죠. 박용진 의원이요. 구중구포를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중구포는 9번 쪄서 9번 말리는 게 구중구포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그래픽으로도 봤습니다만 거기 조금 빠진 게 있어요. 총 9단계를 거쳤습니다. 자, 작년 11월에 민주당이 하위 10% 감산폭을 20%에서 30%로 확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실제로 하위 10%에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재심 신청하니까 바로 기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3인 경선을 붙이면서 그 당시까지는 처음으로 이 강북을 지역구만 결선 투표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감산폭 극복이 어려워지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한테 1차 투표 결과를 안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정봉주 전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는데 차점자 승계를 안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전략 경선을 하면서 이 전략 경선에 박용진 후보의 30% 감산을 그대로 또 적용합니다. 그걸로도 불안했는지 전국 권리당원 70%가 강북을에 살지도 않는데 전국 권리당원 70%를 투표인단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고서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그 퍼센티지 낭독했잖아요. 투표율을 다 알려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용진 의원을 확인 사살함으로써 이 구중구포의 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수분은 날아갔지만 내용물이 남아있으니까 예. 결국에는 다시 찜통에 집어넣은 것이 오늘의 마지막 박용진 의원의 공천 배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중구포 9번 찌고 9번 말렸다. 지금 그냥 조목조목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 관계자가 아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특히 여러 가지 지적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각각 신당을 만들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분석과 지적을 곁들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을 자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느낌이 들지요. 각 단계마다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박용진 의원을 잘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참 안타깝죠. 아마도 당권이나 대권 도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짝을 잘라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이 사실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지역 관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와중에 그를 꼭 쳐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한 민주당의 그 계속 파생된 어떤 그 혼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견을 얘기했던 사람을 쳐내는 행보다. 자, 뭔가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후보도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는 다 시간이 지나서 끝나버린 상황인데, 그런데요, 오늘 서울 강북을에 후보 등록을 하신 분이 계신데 오늘 입장을 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석현 새로운 미래 뭐랄까 이제 후보라고 할까요? 강북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면요, 박용진 의원의 고귀한 뜻을 받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후보 등록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고귀한 뜻을 받들겠다. 새로운 미래 소속이잖아요. 자, 오늘 새로운 미래의 박원석 책임위원 나와 계신데요. 네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미래에서 이제 강북을 후보가 되셨는데 박용진 의원은 다른 당 의원인데 그 뜻을 받들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 뭐 강북을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금도를 넘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석현 부의장께서 출마 결심을 한 것 같고 저도 오후에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그리고 이른바 친명 뭐 횡재 비명 횡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천 파동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그런 금도를 넘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석현 부의장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또 박용진 의원과도 뭐 공사적으로 모르지 않는 관계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의 무슨 도움을 받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 정상화에 관한 그런 의견을 같이 한다. 혹시 민주당 나와서 같이 가자 뭐 이런 그 뜻은 아니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그 생각이 없다는 게 확고하고 때문에 뭐 박용진 의원한테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 나와서 날 좀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는 아니고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이 강북을 공천이 대표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비정상적인 정치의 단면, 비정상적인 공천의 단면, 비정상적인 리더십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석현 부의장이 출마하면서 정치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박용진 의원과 나는 뭐 생각이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박용진 의원을 안타까워하거나 또 박용진 의원의 그 처지를 동정하는 지역 내 여론도 상당히 있을 거고 강북 의뢰 그 유권자들이 이 과정에서 가장 저는 화가 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강북을을 도대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저렇게 문제 있는 후보들을 거듭 공천하면서 거듭 후보를 갈아치우고 거기서 이제 재선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이제 상당한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해왔던 박용진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후보가 안 되도록 룰을 만들어서 이런 결과를 낳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북을의 상식적인 유권자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강북을 그 유권자들의 그런 어떤 심정 이런 것들과 소통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이석현 부의장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늦게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제 후보 등록하고 내일부터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저희 새로운 미래에서도 이게 준비되지 않은 예상하지 않았던 그 공천이고 출마이고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강북을 선거를 어떻게 할지 지도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현 전 부의장,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의 강북을 지역 후보가 되신 건데 아마도요. 강북을 지역에서 박용진 의원을 지지하는 표심을 뭔가 잡고자 하는 포석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할 것 같네요. 요 내용 관련해서 송영훈 자문위원께는요. 지금 이게 엄청난 약간 우여곡절과 내용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전략공천으로 한민수 대변인이 됐어요. 그 과정에 박용진 의원은 계속 등장했거든요. 경선 때마다 그 이후마다 등장했는데 이번 이 과정이 이낙연 대표대로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경쟁자의 싹을 잘라보려고 한 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진짜 싹이 박용진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싹이 잘린 겁니까? 아니면 박용진 의원의 정치적인 체급만 커진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의도는 있어 보이는데요. 예. 싹을 잘랐다고 보긴 어렵죠. 박용진 의원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핍박서사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될 거고 향후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그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게 언제냐인 거죠. 지금 이번 비명행사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은 완전히 이제 친명 일색의 당 그러니까 명주당이 됐기 때문에 과연 포스트 이재명 체제라는 것이 잠깐만요. 명주당은 뭡니까? 민주당이 아니고 명주당인 거죠. 민주당이 아닌 명주당으로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예. 그래서 명주당이 됐기 때문에 언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저 박용진 공천 파동의 당장의 수혜자는 국민의힘의 박진웅 후보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에 지금 강북을 유권자들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연속해서 정봉주, 조수진 이렇게 하자가 있는 후보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뭘로 보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민주당의 반민주적인 공천을 심판하려면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우여곡절 속에 일단락이 일단 됐습니다. 후보가 정해졌으니까요. 이제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자, 다음 준비된 내용은 여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등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등장하는 얘기가 준비돼 있거든요. 우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목으로 잡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았다.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은 공무원, 정치 뭐 이런 거잖아요. 본인에게 그런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말 중에 한 대목인데요. 자, 요 얘기 좀 해볼 텐데 오늘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평택이죠. 여기에 많은 분들 참석하셨고요. 특히 뭐 천안함 용사들 참석하셨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국가는 해군 해병대 군악대 반주에 맞춰 4절까지. 나란히 선 아빠의 고 윤영아 소령 서무원 중사 고 박동 고 조천영 상사 고 황도연 중사. 자, 오늘 모습과 지난해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모습 뭐 이런 거죠. 그런 모습이 오늘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서해 수호의 날 행사는 그 행사 자체로 주목받았지만요. 거기에 참석을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른바 당정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런 평가받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시죠. 당정 갈등 상황 이렇게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데 그 시간수를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일단 지난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고 호주로 떠납니다.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뭐 임명됐을 때부터지만 이때 떠나면서 더 커졌죠. 그리고요 며칠 지나서 황상무 대통령실 이제는 전 수석입니다.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이 나옵니다. 이게 발각한 거죠. 그리고 또 지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대사는 귀국해야 되고요. 황상무 수석 거취 결단이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정 갈등이 불어졌구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요 또 날짜가 18일로 지나가죠. 이때는요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순번에 대한 갈등이 또 불거집니다. 이철규 의원이 친윤이나 통한 이철규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그제입니다. 황상무 전 수석의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했고요. 비례대표 순번은 재의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종섭 대사가 조기에 귀국합니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비례대표 명단 관련해서 이름이 언급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알렸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민생특보로 전격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해 수호날 기념식 참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요. 오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 그리고 올 초에도 1차 당정 갈등이 있었죠. 그때도 봉합 화해 국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모습까지 뒤에 붙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가 함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이게 영웅들을 이렇게 올 1월 초 모습과 그다음에 오늘 모습, 오늘 뭐 브리핑을 같이 받았다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행사장 자체에서는요 살짝 스쳐 지나가듯 정도만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난 뒤에 다시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천안함 현장으로 가서 브리핑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최원일 함장으로부터 당시 상황 브리핑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가 서로 왔다 그러네요. 자, 천안함 현장에서 국가 위협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런 대화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눴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당정 갈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건. 뭐 그리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런 모습이었어요. 나란히 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브리핑 현장에, 천안함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미리 와서 기다렸다. 그리고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뭐 격려인지 모르겠지만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까지 있었다라고 아주 대통령실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법률위의 윤기천 부위원장. 일단 또다시 불거진 뭐 윤한 갈등, 당정 갈등 있는데 이거 봉합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갈등 관계는 사실 사안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고 또 잦아들었다가 또 있을 수 있고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런 일관성 있는 갈등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3년 정도의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잠재워야 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정책 심판론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게 아직까지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갈등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갈등을 빚게 되면 그 정책이 해소될 때까지는 일관성 있는 갈등 관계가 되지만 정서적 측면에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기 위한 약간의 갈등 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사가 있으면 인사 마무리되면 되는 것이고요. 이종섭 호주 대사 같은 문제는 사실은 어느 분이 옳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의 어떤 반응에 적응하는 답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갈등 관계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통령실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소 견제하는 입장이다. 견제. 이런 것들이 중도층 국민께 어떤 호소력이 있는지는 표심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관성 있는 갈등 관계, 그러니까 차기 권력과 현재 권력과의 갈등 관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얻어야 되는 이런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무리한 해석이고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만약에 이게 일관적인 갈등 관계였으면 이렇게 해소가 안 되죠. 쉽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여론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갈등 관계가 지속되게 되면 분명한 간표 요인이에요. 이 부분은. 정권이 3년 이상 남아있고 또 여당의 프리미엄을 국민의힘이 살려야 되는데 그 여당의 프리미엄은 정책을 좀 더 홍보하고 대통령실의 정책을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여당이 프리미엄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일관성 있는 갈등 관계로서는 오히려 간패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갈등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인사 관련된 문제에 대한 약간 견제성 관계가 됐다. 그리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지금. 그런데요, 요 오늘 사안과 관련해서 뭔가 좀 남았다, 지금 뭔가. 그리고 뭐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 큰 게 남았죠. 국민들 힘들고 불안한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사 파업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육감적으로 우리 저와 같이 공천받았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마 이심점심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서영주 부대변인. 김용태 전 의원은 더 큰 게 남았는데 그게 지금 이 정부하고 의사들이 뭐 정면 대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병원이 지금 뭔가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보고 있네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의사 죽음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갈등이 왜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총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총선의 민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의사정원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대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 국정운영의 스타일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익 카르텔로 규정을 하면서 그냥 그냥 끝까지 될 때까지 막 가는 그런 스타일은 맞을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보면 이 국힘이라는 보수가가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뭔가 이 집안을 잘 일으켜 세우고 집안 유지해야 되는데 집에 큰 형이 있어요. 그 형이 늘 사고를 쳐요. 그래서 그 사고를 쳐서 집안이 어지러우니까 동생이 뒤에서 뒷바라지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조력을 하는데 뭐 하나를 크게 사고를 쳤단 말입니다. 호주 대사로 보내는 그 사고를 치면서 이번에 이제 어떤 이 축제를 치러야 되는데 이 축제를 이 집안으로서는 못 치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의대증원 문제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자체도 이 형이 큰 형이 뭔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비선실적인 어떤 행동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용태 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본인 한동훈 정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으로는 이번에 정권 심판론을 막을 수 없다라는 하에 계속 스크린을 쳤다가 본인 스스로 말하자면은 사고뭉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뭔가 국민들의 민심과 제대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 표면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이제는 막을 수 없다. 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대립각을 세울 수는 있으나 저는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각을 세우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윤기찬 변호사께 집에 있는 큰 형이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라고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종석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전에 그 해병대 그 수사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장이 개입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밝혀졌다. 그 뒤에 만약 호수 대사 임명했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사 이 문제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이 부분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다 동의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다만 그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서 의사들이 태업 내지 어떤 진료의 차질을 일으켜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께 건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정책적 건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예전에 저희 어떤 보건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실패였지만 총선에서 큰 의석을 얻었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잖아 있다. 환경이 조성되고 나서 그 조성된 환경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위치로 정책을 펼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잃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이런 차원의 상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정책 갈등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황을 잘 마무리하게 되면 코로나 정국에 있었던 민주당의 의석수 확보 차원의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오늘 정치권에서는 윤한 갈등, 당정 갈등 이런 얘기 나오지만 오늘 한 행사를 마치고 함께하는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설명의 취지는 갈등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서로 얘기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유세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듣기에 앞서서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끝나면 유학을 갈 것이다. 해외로 떠날 것이다. 이게 정치권에서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전망을 했었어요. 이와 관련된 오늘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끝나면 비대위원장 임기 끝나잖아요. 본인은 이제 끝나면 바로 당을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출마도 안 했잖아요. 유학 간다는 설도 있고 또 국무총리로 갈 거라는 설도 있는 모양이 되는데 어디로 가든 하여간 이제 본인은 현실 정치 몸을 담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개 태양은 용서할 이건 용납이 안 돼요. 현재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 있는 현재 권력 이걸 눈뜨고 볼 리가 없어요.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송영우 의원? 이건 흘러 듣기가 어려운 발언인데요. 아침에 누군가 얘기했어. 그것도 들었어요.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저런 내용을 유학 갈 거다 그러더라. 근데 저는 그렇게 한 가지 않고요. 끝나고 총선이 끝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본인한테 남아있다. 뭡니까 이거는? 일단 유학은 예전에 갔다 왔죠. 그거 갔다 왔죠. 콜롬비아 로스쿨에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예. 유학을 또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 영상에 나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총선 끝나고 어디 훌쩍 가버린다고 하면은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의 그 기대를 배신하는 거죠.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밖에서 왔기 때문에 예. 총선 이후에 어떤 정치 개혁이나 이런 아젠다들을 또 계속 주도하고 뭔가 실천해 나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의 일정 퍼센티지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고 그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그 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총선 끝나고 정치 그만두고 어디 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럼 뭘 보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만두지 않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럼? 뭘 한다는 걸까요? 그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겠죠. 혹시 당대표? 정식 당대표? 거기까지는 글쎄요. 그건 또 당원의 여망이 어떤지를 봐야 될 것이고요. 아직 예. 총선도 안 끝났는데 예.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성급하고 앞서 나가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지금 153 플러스 알파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오만해 보이잖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총선 후의 계획에 대해서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께 굉장히 좀 오만해 보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말씀만 드립니다. 근데 오늘 저 자리에서 오늘은 이제 충청 지역 방문하는 자리인데요. 굳이 총선 뒤에 본인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총선 끝나고 유학 간다? 그거를 반박을 하면서 그런 일 없다고 얘기하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사실은요.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어떠십니까? 저는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봉사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해석이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공적으로 봉사한다고 했어요. 공적으로 봉사. 박원석 의원님? 네. 이거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얘기는? 일단 뭐 그 유학설이 정가에 떠돌게 된 배경은 예. 이른바 윤한 갈등 혹은 당정 갈등의 연장선에서 이제 그런 유학설이 떠돌았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갈등이 있어도 그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지만 선거 끝나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냐. 그리고 과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앞길은 나도 모른다. 4월 11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약간 뭐 꼬였다 이런 표현.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해석 차원에서 유학설이 돌았는데 예. 그런 얘기가 계속 커지면은 이른바 이제 윤한 갈등이 여전히 진화되지 않고 계속 확대된다. 이런 해석을 낳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거를 지휘하는 장수 입장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저분은 4월 11일 날 선거 끝나면 집에 간대. 라는 얘기가 퍼지면은 그 리더십에 힘이 생기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본인도 모를 거라고 봅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행보에 힘이 붙을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 특히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한동안 정치적 휴지기를 갖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대권 가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본인도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이제 공적 봉사를 얘기하는 거라고 머릿속에 지금 그런 그림이 약간 담겨 있다. 근데 이제 아직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기엔 이릅니다. 앞서 우리 송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선거 결과에 달려 있어요. 선거 결과가 좋으면 뭐 당대표 도전이나 그런 어떤 경로를 밟을 수도 있고 선거 결과가 나쁘면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4월 11일 날 개표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향후의 정치적 진로도 약간의 이제 궤도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모릅니다만 저런 질문을 자주 받을 것 같아요. 총선 날까지도. 왜냐하면 본인이 또 저런 얘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딱 그때마다 또 어떤 대답을 내놓을 텐데 주목을 또 받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국민의힘의 정용환
공천관리위원장이요. 숫자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총선 예측 전망이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들 만나서. 이번 총선 의석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요거 통상 나오죠. 근데 이게요. 질문은 통상 나오지만 발언은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예측 전망 내놨다가 이게 굉장한 논란이 됐는데 오늘은요 국민의힘이에요. 자, 뭐라고 예상했냐면 이겁니다. 국민의힘 최대 의석이요 170석 예상입니다. 물론 범위를 정했어요. 뭐 150여석부터 110석. 근데 가장 높은 숫자를 170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1, 2주 뒤 다시 치고 올라가서 과반 승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170석과 과반 승리를 얘기합니다. 요거 소영주 부대변인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보면은 그 의석수를 많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만해 보인다는 건 기본적인 현상이겠죠. 그런데 지금 좀 이제 맞지 않는 게 170석을 예상한다. 그리고 1, 2주 뒤에는 차고 올라가서 과반을 예상한다. 예.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엇박자잖아요. 170석이면 압도적 승리입니다. 압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최대 170석. 그러니까 물론 범위가 얘기할 때 150석 조금 넘어서 170석까지 이 정도 본다는데 그렇죠. 가장 높은 숫자는 170 나왔어요. 170석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전제가 1, 2주 뒤에 치고 올라가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민심을 어떻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닥에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이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 뭐 자진 사퇴를 시켜야 된다, 소환을 해서 수사를 받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할 때 바닥 민심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이 민심을 외면하고 우리가 지금 170석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국민들이 오만하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민심, 국민들의 여론은 200석을 줄 생각이 없는데 180석, 200석 하는 순간 오만한데 지금 우리들 마음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 180석, 200석 얘기하는 거는 그걸 얻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바닥 민심이 입법부가 200석 이상이 돼야만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진보 진영이 세력을 모아서 입법 권력이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하고 독선적인 정권을 막아설 수 있겠다. 그런 민심이 읽히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200석을 주셔야 윤석열 정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거와 지금 110석은 좀 상반된 그런 결과치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굉장히 스스로 지금 큰 실수를 하신 게 바닥 민심과 여러 가지 여론을 전혀 반대로 부정하는 오만함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다. 저는 좀 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걸 윤기찬 변호사 일단 여긴 서영주 부대변인은 오만함인데 오만함일지 자신감일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최근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개 들면 절대 안 된다. 굉장히 신중하고 겸손된다. 이 취지의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170석이란 약간 귀를 확 잡는 숫자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반박을 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저거는 이제 예상이라기보다는요. 본인이 그 당위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된다. 그럼 소망을 얘기한 겁니까? 소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공관위원장으로서 내가 공천관리 잘했다는 취지의 어떤 뭐 자만심의 표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얘기하고 있잖아요. 200석 얘기하면서 임기가 3년 남은 이 그 대통령의 임기 기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치르자고 하는 건데 또 나라를 그런 혼란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법권을 장악한 뒤에 행정부를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장악한 이후에 견제했습니까? 아예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끔 막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입법권을 국민의힘이 170석 정도는 돼야지만 기존에 이상한 입법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당위성을 얘기한 것이지 저것이 본인이 현재 판세를 분석해가지고 이 정도가 예상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응이 바로 나왔네요. 지금 저 얘기에 대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 지금 제가 읽어드리면 정영환 위원장이 말한 170석 개인 희망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은요 당 소속된 분 아닙니다. 이 뜻은 뭘까요? 신경 쓰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는 송영훈 위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 반응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방금 윤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말씀은 저 170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당위예요, 당위. 당위. 여당과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은 안정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170석을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 민주당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153 플러스 알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국민의힘도 153석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최대로 잡으면은 뭐 170석 이런 얘기 나온 것인데, 이제 공관위원장께서는 공천을 다 마무리했잖아요. 오늘 후보 등록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임을 하시면서 어떤 덕담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범석 의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인 희망이다라고 약간 일축을 하는 듯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은 당 소속이 아닙니다라고까지 곁들였으면은 뭘까요, 이거는? 뭐 괜한 논란을 키울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의석수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자칫 이제 민심의 역풍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제 조심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는데, 공관위원장은 이제 공천을 관리하신 분이지 당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걸 잘 아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의 그게 희망사항이 됐든 당위가 됐든 이제 저런 얘기를 공관위원장이 저렇게 함으로써 괜한 지금 구설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이제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의 판세가 객관적으로 좋으면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뭐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봐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수도권의 판세 지지율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그걸 뭐 비대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데 저런 얘기가 그냥 돌아다니도록 그게 언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도록 냅두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런 차원의 거리두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자, 선거니까 다들 뭐 민감하고요. 발언 하나 신중해 하는데 이제 숫자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씩 툭툭 나옵니다. 그때마다 또 당에서는요, 그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시죠, 약간 이런 또 수습하는 모습도 있고요. 다음 주제는요, 오늘 법원에서 한 가지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돼 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저런 말을 누가 했을까요? 쫄았제? 고마치아라. 이거 부산사 둘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으로 지금 한 건가? 고마치아라. 이 방송 혹시 부산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우리 동네에서 많이 쓰는 말들인데 여기 왜 나왔지? 또 하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요. 자, 요 얘기 좀 하기 전에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관련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에 앞서서 조민 씨 법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집행유예 구형량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서울대 세미나 실제로 참석하셨나요? 검찰이 위증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오늘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항소하실 계획이실까요? 공소기각 받아들이지 않아. 자, 오늘 재판 결과 화면을 좀 정리해 보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 오늘 1심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뭐 업무 방해 등등등 이런 혐의거든요. 그리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원래 검찰에서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이걸 구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유기찬 변호사, 요거는 오늘 나온 1,000만 원 벌금형, 요거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 거죠. 그러니까 조민 씨가 수사 단계에서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재판 단계에서는 이제 인정을 했어요. 다만 뭐 공소기각 판결 구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법리상의 문제고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검찰도 사실 구형할 때 약간 조민 씨를 봐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성죄는 들어가 있지 않고 행사죄만 들어가 있거든요. 행사죄하고 공무 집행 방해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문서를 위조했다 이런 부분은 의심은 가지만 사실 안 넣었단 말이죠. 그거 혐의에서 뺀 겁니까? 뺐죠. 그거는? 그러니까 행사죄하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 내지 업무 방해만 들어가 있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이고,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구형했지만 벌금형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거예요. 벌금형 중에서는 거의 아마 최상한의 1,000만 원 벌금형이라는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해당 조항의 법정형 중에서는 1,000만 원이 상당히 그 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이 조민 씨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의 여지가 크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고,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 등이 뭐 시형을 선고받거나 이미 이제 다 마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같은 집안에서 또
실형이나 내지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것은 조미 씨 입장에서 보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직업 선택할 때 제한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이다. 재판부가 그걸 감안한 걸로 보입니까? 그렇죠. 지금요? 또 아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재판부 입장에서도 좀 감안하거나 감안했지만 예. 이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 것이다. 꾸짖은 것이다. 이렇게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 원에 선고를 했다. 그런 건데요. 다음 얘기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요, 이 조국 가족, 지금 조국 대표는 2심에서 2년, 입시비리 등등등 이런 혐의죠. 감찰부와도 이렇게 혐의가 있는데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지금 3고심 대법원에 가 있죠. 그리고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역시 자녀 입시비리. 징역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죠. 4년. 그리고 딸 조민 씨는 어떻게 보면 뭐 최종 수혜자라고도 할 수도 있죠. 지금요. 1심에서 이제 벌금 1,0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이제 관련돼서 조금 어떤 뭐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송영훈 변호사? 오늘 재판부가 조국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를 언급을 했다?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 조민 씨의 혐의 자체가요.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 등과 공모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뭐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장 명의의 그 허위의 인턴십 확인서, 또 동양대 표창장, 그 위조된 문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출한 혐의가 조국 대표 정경심 교수가 공모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유죄로 그대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요. 조국 대표가 지금 대법원 상고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조민 씨와 공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는 법원에서 또다시 인정이 된 거 아니에요? 또다시 법원이 판단을 한 셈이 그렇습니다. 됐네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요. 뭘 더 다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법적 절차로서의 상고심만 남은 것일 뿐인데 지금 그걸 이용해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용해서 당을 만들고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고 셀프 비례를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지금 의원직을 상실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 비례대표 출마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우리 정치를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민 씨는 일단 입시비리 관련돼서 1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것도 뭐가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네요. 송치가 됐다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버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해 9월에 무슨 홍삼 제품 광고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됐나 봐요.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좋다 뭐 이런 걸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수사 대상이 돼서 뭐 이것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는데 참 여러 가지 갈래로 뭐가 있네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 제목 보셨죠. 부산 사투리가 등장했는데 최근에 조국 대표가 누구를 향해서 계속 사투리를 씁니다. 어떤 말을 표준말로 하다가 그 부분에 가서 사투리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징벌을 받도록 이제 고마치하라마!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네.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아, 저기서 나온 거군요. 좀 화면 정리해 보죠.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다. 너희들 쫄았제? 그리고 어제 부산이에요. 이제 고마치아라마. 억수로 감사합니다. 아, 저것도 부산 사투리인가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바람 잠재운 건 사실이다. 너희들 쫄았제. 너희들 쫄았제라는 표현을 자꾸 쓰네요. 뭐 쫄리나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게 사투리인데 이걸 또 반박하신 분이 있어요. 다음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조정훈 후보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데 조국 대표님 그런 말 쓰는 거 보고 겁먹고 겁주는 건 조폭들이 나는 짓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언어 거칠어지시는데요.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 네. 이거 조국 전 장관이 부산 사투리 본인의 고향인 부산 사투리를 활용해서 계속 압박 뭔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의도일까요?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글쎄 뭐 선거 캠페인 차원의 연설이고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선거 시기의 연설이든 방송이든 조금은 이제 과장되기 마련이고 조금은 어쨌든 자신들의 기세는 부풀리고 상대의 기세는 꺾고. 요 최근에 지지율 같은 거에 대한 난 지지율로 등에 업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죠?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그게 이제 캠페인의 기본 이제 이 논리인데 최근 들어서도 지지율 상승세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각종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단지 그게 거품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지지율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신감도 일정하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은 선명한 정권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선명성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지금 정치가 양 당의 극단적인 증오와 대결 혹은 적대의 그런 언어들이 넘치는 이런 정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국민들의 민생 문제라든지 국가의 어떤 미래 계획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정치가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적대적인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3년은 너무 길고 검찰 독재 정권 타도하자. 이거는 이제 선명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조국 혁신당이 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타날 그것이 보이게 될 정치는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적대와 증오와 혹은 대결의 정치를 더 격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선명성을 더 나은 대안을 명징하게 경쟁하고 선명하게 경쟁하는 그런 선명성으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지금 뭐 조국 이 혁신당이 하나의 이슈, 그러니까 싱글 이슈 파티인 거죠. 검찰 독재라고 하는. 그건 하나의 전략일 수 있고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국민의 생활을 다뤄야 되는 그런 공적 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 활동의 영역에서 마치 이게 무슨 거리에 그런 이 운동을 하듯이 선명성을 얘기하는 것은 당장의 선거 캠페인에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조국 혁신당 지지율 결과 뭐 비례정당 지지율에서는 30%를 넘어가는 결과도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주목을 분명히 받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이 뭔가 분석을 좀 내놓는데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 중앙정치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총선 상황에서도 요즘에 얘기 좀 하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지민비조 프레임이 먹혀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 그리고 정권 심판론의 편승에 비례는 조국 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순으로 치솟고 있다. 최근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다. 법조적으로야 조국 대표의 어떤 유죄 이런 걸 따지지만 국민적인 어떤 감성 이런 걸 감안하는 정치적 시각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네요, 지금요. 이런 분석을 해요. 자, 반면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취지는.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약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조국 신당의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이미 형사적으로는 2심 유죄까지 받은 상황이고 사실 대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아도 언제든지 선고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아마 당선자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봤을 때 정당의 지속성이 있어가지고 좀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약간 이거는 뭔가 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지속성이 약간은 의문인데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좀 다른데요. 최영주 부대변인은 조국 신당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의외의 어떤 지지율 결과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금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섰는데 이게 무슨 거품처럼 사라질 지지율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추세를 보면. 이준석 대표도 지금 보면은 이게 뭐 나름대로 좀 우려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의 비례표를 의식해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비토를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상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는 조국 대표 자체만으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혁신당은 뭐냐면 세력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법조적 시각과 정치적 시각이 뭐냐면 법조적 시각은 조국 개인에 대한 시각이고요. 정치적 시각은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 혁신당의 세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여러분들께서 비판하는 바는 조국 혁신당이 조국 자체 비판하는 거예요. 염치가 있냐? 사법적 판결을 앞두고 있고 실형을 받으면은 수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만든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세력은 딱 선명성이 하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 이 무도함을 끝내야겠다. 3년이 너무 길다. 답답하다. 못 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평가하기로는 조국의 어떤 비난의 수위가 어떤 사법적 리스크보다는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안 좋은 신호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 자체를 조국 혁신당이 이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에는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하지 않아도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까지 결국엔 투표장으로 이끄는 그런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지금의 지지율의 상승세들은요 상당히 꺼지지 않고 더 확산될 공산이 더 크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조국 혁신당의 미래, 그러니까 총선 뒤의 미래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하는 그 역할을 보면 본인에 대한 비난은 다 감수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불만 세력 가장 큰 게 이제 친문 세력들이잖아요. 친문 세력들을 지지하는 국민적 시각을 다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도 사투리 쓰는 것도 보면 약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패러디하는 느낌이에요. 부산 사투리. 그렇죠. 그 추억이나 기억을 소환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부산 사투리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 진보정당의 수장이 부산에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패러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의 향수를 끌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언제까지 당대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탄핵을 운운하고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그 직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비례 2번인가요? 지금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탄핵의 그 소용돌이에서 국가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소환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지지율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본인이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정책이 별로 없어요. 단강령에 보면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계층 사다리 복원. 뭐 입시 관련된 계층 사다리 복원을 본인이 얘기할 있어요? 수 있을까요? 언행에 비춰볼 때. 그다음 입시 뭐 기획윤등. 그것도 본인은 집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판례들, 판결문을 비춰보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각성이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조국 혁신당 과연 얼마나 의석을 얻을까? 총선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민주당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거죠. 자,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충청에서 일정을 좀 보냈습니다. 뭐 겹치는 지역도 있었는데 뭐 시차는 물론 다르죠. 우선 오늘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후진 사람에게 후진 방식으로 지배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장동혁 같은 사람에게 봉사를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보령, 서천 보령의 시민을 충실하게 모실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공복입니다. 이번 선거는 신한일전을 짓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반국민적 정책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하는지를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좀 비교해봤어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남 보령이고요. 그리고 충남 당진, 여기 전통시장 방문했네요. 그리고 경기도로 넘어왔어요. 평택과 안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충남 서산, 그리고 당진에서 역시 전통시장 같은 곳이네요. 그리고 아산, 이런 일정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특히 무슨 신한일전 얘기를 꺼냈어요. 신한일전. 요거는 잠깐 윤기찬 변호사께. 갑자기 한일전이 왜 나요? 뭐 축구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본인이 국내심을 몰아넣을 수 있는 프레임을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본인이 이제 간 지역이 조한기 후보의 지역구예요. 조한기 후보 오늘 서해 날 기념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거긴 들어가지 않고 재판도 안 가시면서 오늘 재판이 빠졌어요. 네. 조한기 후보 그 지역구에 갔는데 저 조한기 후보라는 분이 사실은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듯한 SNS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됐던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또 한일전 얘기를 거긴지 미친지 모르겠지만 당진인지 어쨌든 뜬금없는 한일전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서해 수호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을 내시고 오늘 그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하셨네요. 그랬으면 조한기 후보가 기존에 했던 음모론과 지지하는 듯한 이 SNS 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도록 얘기를 하시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뜬금없는 한일전으로 물타기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많은 후보들이요, 유세할 때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략 3가지 어떤 식재료예요. 식재료를 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습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50원짜리 맞습니까? 아니요!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이거 먹으라고 과일을 주는데 이게 아마 너무 비싸서 몰빵인지 아시나요? 네, 몰빵입니다. 그냥 몰빵이 아니라 더불어 몰빵이에요. 정주 부대변인. 파하고 사과는 짐작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 과일값, 그다음에 농산물값이 많이 뛰니까 그거를 강조해서 아마 이제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파네요, 이것도. 그다음에 사과를 들고 나가겠는데 굉장히 그 빵은 뭡니까, 이거는? 그 몰빵이 더불어민주당 연합 비례정당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표를 많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몰빵을 해달라는 뜻입니까? 몰빵해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하면서 여기에 모인 지지층들에게 좀 직관적으로 좀 던지는 겁니다. 대파, 그다음에 사과 얼마나 비쌉니까? 최근에 대파 875원이라고 대통령이 물가도 모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할인을 받고 있는 게 있다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대통령만 할인을 받습니까? 국민들이 할인을 받게 만들어야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몰빵은 이제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에 이제 돌풍을 놓고, 그래도 이 민주당이 자존심이 있죠. 이 민주당의 이 자매정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금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몰빵해달라.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약간 파, 사과 자꾸 이렇게 들고 나오면 사실 물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정부로서는, 그 여당으로서 약간 곤혹스러운 지점이긴 합니까? 그게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물가 관리에 더더욱 만전을 기울여야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물가 안정자금 1,500억 원 긴급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어떻게든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안착을 시키겠다. 그게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다시 한번 표명을 하셨고요. 지금 그 긴급 안정자금 집행이 되면서 지금 특히나 이제 그 가격이 불안정했던 품목들,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세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10,000원에 5개 그 세일 하던데, 마트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이 이거를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래 농산물 가격이 그 등락폭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크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년치 통계를 보면요, 가을 배추는 연평균 등락률이 85%고요. 무가 20년간 연평균 등락률이 86%, 양파는 45%뭐 이래요. 이게 기후에 따라서 생산량이 진폭이 크기 때문에 사과도 지금 전년 대비 생산량이 한 3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책임을 면할 생각은 없는데, 야당도 이것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든가, 아니면은 원래 이게 역대 정부 내내 해마다 품목이 돌아가면서 뭐가 생겨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좀 같이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걸 좀 같이 고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짧게 2가지 말씀드리면, 이 파 문제는 사실 대통령이 84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 파가 전국적으로 845원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어떤 그 마트에 갔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할인도 있었고 혜택도 받고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4,5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2,000원 정도가 이제 지원금이 있고, 농협 자체에서 또 1,000원 할인하고 하기 때문에 845원에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듣고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좀 공세적이다. 공세를 위한 공세다라는 것이고, 사과는요, 민주당이 만약에 저렇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물가 상승을 걱정한다면 사과가 지금 가격이 오른 이유가 사실 사과는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유입 문제 때문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을 풀자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아니 이거를 갖다 높은데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물론 정부가 책임 있습니다.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대책 강구 차원에서 그럼 사과의 수입을 병충해 유입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자라고 그러니까 정책적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들고 장난치듯이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뭐 놀린다고나 할까요?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예. 참 그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요 참 쉬워요. 뭐 문제가 생기면 야당이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대안을 가져와라. 예. 아니 그렇게 자신 없으면 정권을 왜 잡았어요? 국가를 운영한 능력이 없으면 최소한 본인들이 모르면 아마추어면 야당을 만나야죠. 안 만나잖아요. 매번 야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는 아예 만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또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야당에게 뭐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예. 참 이게 국민들을 너무 우롱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얼마 전에 공개 토론하자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잖아요. 그 공개 토론했으면 그런 자리에서 이런 물가 안정 대책도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런- 얼마나 좋습니까? 예, 민생 그런-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쇼를 하지 말고요. 예. 진짜로 진정성 있게 야당과 대화할 어떤 액션을 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한 뒤에 의회주의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고 국민께 약속한 거 기억을 못 하시나요? 그런데 야당 대표는 만났습니까?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서 쇼하듯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가리기 위해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그 그림을 잡겠다. 누가 보더라도 쇼 아니겠어요? 2년 동안 뭐 했어요? 왜 총선 앞두고 만나자 하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스스로도 다 본인들 잘못을 가르기 위해서 남 탓, 야당 탓하는 그냥 반복된 나는 네트워크라고 보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요. 잠깐만요. 여기 아니, 요거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세요. 오늘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왔으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물가하고 만났을 거 서해 수호하고 아닙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상관이 있죠. 알겠습니다. 만나서 다 이건 악수하고 뭐가 대화하고. 서로 지금 논쟁의 아니, 꼬리에 재판도 꼬리를 안 물고 가시는 가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들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짧게 예, 짧게 한마디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사과값이 너무 비싸요. 이건 전국민적으로 다 인정하는 예, 거예요. 이 사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수입금지 조치만큼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만약에 병충해 유입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를 넓혀서 공급을 확대하자라고 제안을 하면 거의 검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을 갖고 라는 게 아니고 정책적 대안을 놓고 정책으로 싸우자는 것이지 예. 결과 갖고 당신들 책임져. 이렇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정치공세라는 거예요. 싸워요. 이 정책을 가지고 여당에는 그 제안을 못 합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아니 박원석 병충해 유입 때문에 공급을 못 풀고 있는 잠깐만요. 것이지. 마지막으로 박원석 의원께 마지막 발언 이렇게 드리죠. 이게 지금 이제 정쟁 위주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예. 특히 이제 국민들이 직면해 있는 지금 물가 문제와 같은 민생 문제가 깊이 있게 토론이 안 되거나 대안이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수 정당이지만 저희 새로운 미래에서는 금사과 방지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에 생산된 농수산물의 50%가 34개의 이 공영 경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도매시장 법인들이 그걸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통의 독점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사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수산물 가격에 이런 어떤 그 등락을 막기가 어려워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제안은 지금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 제가 보기엔 내놓은 대안도 그냥 일종의 이제 땜질식 대증요법이지 지금 이 문제에 어떤 본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못 된다. 이런 대안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 이런 말씀 듣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요. 민주당 후보들은 계속 대파하고 사과를 들고 다닐 것 같네요. 보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우리가 잡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아마 할 것 같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남아있는 게요. 화면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 일정이 원래 있었는데 빠졌어요. 근데 이번 주만 해도 18, 19, 22 오늘까지 해서 3번의 재판이 있는데 지난 월요일 18일 거는 참석을 했는데 19일 거 불출석, 오늘 불출석. 그냥 불출석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또 화요일 잡혀 있거든요. 26일. 근데 여기는 갈래나 어쩔래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는 송영훈 위원께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보니까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재판 모두 불출석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면은 대놓고 법과 법원을 무시하는 거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민주당이 개혁을 얘기하고 진보를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보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평등 아닙니까? 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평등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그냥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법원을 조롱하고 있어요. 일반인은요. 재판에 형사 재판에 2번 안 나가면요. 바로 구속영장 나와서 구속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되니까 지금 저렇게 고의적으로 불출석을 해도 저렇게 어디를 돌아다니고 유세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말 저는 저건 런재명
그 도주 유세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 런 붙이는 게 유행이군요. 요즘에 이렇게 누구 이름에다 런을 붙이는데 여기도 붙이셨네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유세 다니는 모습까지 뭐 오늘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 대파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요. 글쎄요. 이분은 그 어떤 진영이나 당을 갈 때마다 큰 성과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아닌가 봅니다. 뭔가 약간 좀 밀려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김종인 집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왜? 누가? 이겁니다. 집으로 갔다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관위가 사실상 활동을 끝냈으니까 이제 가신 거죠, 대구로. 위원장 유력 김종인 안 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구로 가셨어요. 안 하세요? 그럼? 예, 안 하십니다. 선대위원장 누가 하세요? 그 총괄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앞번호 1, 2번. 오늘 저희가 선대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의결했고요. 총괄선대위원장으로는 저희 비례대표 1, 2번 공천받은 후보들 이주영, 천하람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은 상임고문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 과정에서 정책이나 아니면은 또 유세 지원을 해주실 그런 계획입니다. 본인께서 그 역할을 자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공관위원장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른바 전권을 갖는 선대위원장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닌데요. 집에 갔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리해보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 김종인 공관위원장, 공관위 한정 끝나서 대구로 가셨어요. 대구로 가셨어요. 뭡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선대가 출범했는데 이래요. 총괄 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순번 1번, 2번. 여기 천하람 변호사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활동이 끝나서 상임 고문. 이게 정치권의 상임 고문이라는 자리가 여기 나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위치인 건지를. 윤기찬 변호사. 당연히 전권을 갖는 선대위원장일 수 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동안 말을 그런 맥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로 가셨다? 상임 고문이다. 이거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천이 될 거였고, 왜냐하면 정치 제 세력이 뭉친 거였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전문 정당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냈지만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구가 많다고 아마 예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부분이 김종인 위원장이 했지 않았을까.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다들 탈당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책임자인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서면서 수습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정당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들이 오갔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추측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뒤로 물러선 걸로 보이고, 또한 이제 이번 선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하거나 현장에 가서 또 여러 가지 호소하는 것이 먹히는 선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또는 수습 차원에서 뒤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소영주 부대변인께 짧게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큰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발발이자 선대위원장 안 한다고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스스로 나 안 해 이렇게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개혁신당에서 더 이상 미래를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뒤로 물러난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둘 다 아니겠습니까? 둘 다다. 제가 좀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포기한 것이죠. 포기했다?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김종인의 매직은 부릴 공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께서는 대개 가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내 역할은 여기까지고 개혁신당은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어떤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개혁신당 유종 후보, 개혁신당 후보 아닙니까? 경기 성남 분당갑. 근데 22대 총선 후보 등록 포기한다. 오늘 등록 마감인데 안 한 거예요. 일도 배우고 정치도 이렇게 해 나가는 곳이. 근데 또 불만 표시를 하네요. 당으로부터 받은 것은 말, 글, 외모 컨설팅.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도 들어가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시민들 소위 근데 강성 지지층 오늘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등록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좀 얘기하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계속 흘려주시죠. 진영안에 속한 시민 당으로 받은 거는 말글 외모 컨설팅부. 약간 불만 표시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3지대 정치 실패했다. 본선 출마 이유 없다 판단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 안 했다고 밝힙니다. 중도 포기입니다. 제 고향은 경남 창원인데요. 대학교 졸업하고 판교 쪽에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이요. 이거 간단해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요, 이런 상황은. 뭐 불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바로 결정됐네요. 후보 등록을 안 한 것 같고요. 유호정 의원이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됐었어요. 또 본인도 이제 그런 관심과 논란을 자기 정치의 동력 삼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했던 게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3지대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으나 개혁신당과의 결합이 원활치는 않았습니다. 개혁신당 당원들 사이에서 유호정 의원이 갖고 있는 뭐 젠더에 관한 인식이라든지 페미니즘적 성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공격하거나 문제 삼는 그런 어떤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고 또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개혁신당이 여러저러 세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유호정 의원 같은 그런 성향의 정치인들 때문에 뭐 지지자들이 이탈하거나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그 과정에 상처를 좀 받았을 거고 양당 정치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퇴행적인 모습을 넘어서고자 3지대 정치를 시작을 했으나 지금 그 나타나고 있는 3지대의 모습 또한 그런 그 양당 정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실망감이 일정에는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지율이 높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어쨌든 참여해서 선거를 완주할 텐데 지지율도 현재로서는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선거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등록을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유호정 후보 이제 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요. 뭐 유호정 의원인데 진짜 개혁신당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화학적 결합도 안 됐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개혁신당에서 양양자 원내대표도 사실은 뭐 거취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댔다가 즉각 뭐 전 취소했는데 그걸 뭐 이준석 대표가 말려서 그건 취소했다 그러는 건데 이준석 대표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분위기란 말이죠. 저렇게 되면 출마도 안 하고 후보등록도 안 하고 이거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번에 비례 명단을 보면은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은 이준석 사당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죠. 그 2번을 받은 천하람 후보만 해도요. 3월 8일까지만 해도 그 전남 순천 갑에 그대로 출마를 한다고 출마 기자회견 예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례 2번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6번의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서 보궐선거 사퇴 시한을 넘겨서 경기도의원 사퇴를 해가지고 지금 1년 넘게 공석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분들을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지금 그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당내에서는 뭐 양양자 의원이나 류호정 전 의원이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총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그 뒤에 가서는 개혁신당이 사실상 와해되는 수순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제3지대 신당의 한 곳인 개혁신당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뭔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됐던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상임 고문으로 사실상 뒤로 물러나는 모습. 양양자 원내대표는 본인의 거취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지만 막판에 얼마 몇십 분 남겨놓지 않아서 취소했습니다. 가까스로. 그리고 오늘 유호정 의원은 성남 분당갑의 후보로 출마한다고 그동안 밝히고 그 지역구에서 활동했지만 오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유로 보면 굉장히 불만 표시를 하면서 후보 출마, 사실상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개혁신당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앞으로 나타날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관심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곳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여기 보고 계시죠? 인천 계양을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40 총선 격정지 여론조사 MBN과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 48%, 원희룡 후보 43%고요. 고혜경 후보 진보당이죠. 1%입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 원희룡 후보는 5%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기 화성을 여기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고 있죠. 자,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용훈 후보가 5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20%로 오차 범위 바뀌죠. 차이가 좀 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는 19%로 이준석 후보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기 화성우리. 다음 지역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관심 지역입니다. 경남 양산을 여야 중진들의 격돌이죠. 여기 보면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 46%,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47%. 거의 1%포인트 차잖아요. 오차 범위 아닙니다, 지금요. 여기 격전지로 보이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북구 갑입니다. 여기는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 54%,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40%로 오차 범위 밖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도 보겠습니다. 두 군데 더 남아있는데요. 경기 수원병, 민주당의 김용진 후보 45%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민규 후보 37%.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왔고요. 다음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자,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 37, 국민의힘 정기석 후보 49입니다. 여기도 오차 범위 밖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얘기 좀 해본데요. 우선 박원석 의원께 우선 계양을과 화성을 요거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거 좀 분석하면 어떠실까요? 화면을 먼저 계양을부터 좀 보면서 분석 좀 해주시죠. 그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편차를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이게 오차 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부담은 이재명 후보가 큽니다. 그 원희룡 후보는 온전히 자기 선거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다 보니까 전국 지원 유세를 안 할 수가 지금 전국 조사에도 재판 일정도 있고 뭐 그래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선거의 부담이 뭐 이중삼중으로 가중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일종의 핸디캡을 뚫고서 지금의 우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기를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하는데 여기 지역구 아까 나온 결과 좀 다시 한번 불러오죠. 여기 보시면 20% 그리고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19% 그다음 민주당의 공용훈 후보 51%. 여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저 선거구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전국적으로 가장 그 평균 연령이 젊은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또 전국적으로 손에 꼽힐 만한 이제 민주당의 표밭 텃밭인 지역구 강세 지역이다. 그러니까 저 지역구가 생긴 이래로 국민의힘이 한 번도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는 지역구.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저 지역구에서 선전하려면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끌어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이준석 그 대표를 따라다니는 얘기가 지나친 갈라치기를 한다. 젠더를 갈라치고 세대를 갈라치고 그렇다 보니까는 개혁신당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2030 여성에서 열세를 만회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건 이제 본인이 내재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약간은 좀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요거요 지금 제가 윤기찬 변호사하고 소영주 부대변인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 30여 초씩만 드릴 텐데 남은 총선까지 이제 뭐 20일도 안 남았어요. 자, 그 사이에 어떤 게 변수가 될 것 같다. 요거 하나씩만 좀 딱 짚어주시죠. 먼저 윤기찬 변호사. 저는 일단 공중전은 이제 후보 선거운동 시작 기간이 28일부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더 많은 민주당이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심판론 그리고 현역 의원이 지금 다수 확보한 있는 상태의 민주당.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 말씀 같네요. 그다음에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일단 뭐 19일이면은 판이 한 두세 번은 출렁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숨길 수 있느냐가 국민의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정권 심판의 어떤 이 민심들이 윗자락이 아주 두텁게 있기 때문에 그 정권 심판의 대상 윤석열 대통령을 숨겨라. 이게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요 내용이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아까 6개 중에서요. 2개 정도 분석했는데 양산을과 부산 북구 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선 양산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송영훈 위원. 여기는 1%포인트 차이 정도 나왔어요. 이건 대단한 접전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지금 사실 민주당이 좀 아니 국민의힘이 도전하는 곳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지금 지역구를 옮겨서 도전하는 곳 아닙니까? 현역 의원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저렇게 거의 대등하게 나오면은 저는 최종 투표 결과 열어보면은 김태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부산 북구갑 같은 부산 경우는 쪽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선거구가 분구가 됐지 않습니까? 원래 부산 북강서갑이었는데 그 서병수 후보가 분구된 곳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곳을 택해서 가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구를 옮겨서 갔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추격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